6화 줄거리. 카츄샤를 면회한 네훌류도프는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놀란다. 그는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말하지만 카츄샤의 태도는 그의 예상과는 달랐다. 네훌류도프는 저택을 팔고 하인들을 내보내는 등 생활 양식의 변화를 모색했으나 여의치 않다. 그러나 네훌류도프는 마음을 다잡고 카츄샤와 결혼하려는 의지를 굳히며 상고를 위해 변호사를 찾는다. 상소장의 서명을 위해 다시 면회할 수 있게 된 네훌류도프는 카츄샤를 만난다. (48) 마슬로바를 데리고 온 간수는 책상에서 떨어져 문턱에 앉았다. 네훌류도프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그는 첫 면회 때 중요한 것을, 즉 그녀와 결혼할 작정이라는 것을 그녀에게 말하지 못한 데 대해 줄곧 자신을 책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을 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그녀와 네훌류도프는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방 안은 밝았다. 네훌류도프는 처음으로 가까운 곳에서 찬찬히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눈꼬리와 이마에 잔주름이 잡히고 눈이 약간 부어 있었다. 그러자 그는 지금까지보다 더 한층 그녀가 불쌍하게 생각되었다. 문턱에 앉아있는 수염이 희끗희끗한 유대인인 듯한 간수에게는 들리지 않도록 그는 책상에 팔꿈치를 짚고 그녀에게만 들리도록 말했다. 만약 이 상소가 안 되면 황제께 직접 상소할 참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힘써 보겠소. 처음부터 버젓한 변호사를 태웠더라면. 하고 그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런데 지난번 그 변호사는 아주 바보라서 저한테 알랑거리기만 했어요. 하며 그녀는 키득키득 웃었다. 그때 제가 공장님하고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는 안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글쎄 모두들 나를 도둑년으로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이 사람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하고 네훌류도프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가 다시 자기 말을 꺼내려고 입을 열려 하자 그녀가 또다시 짓거리기 시작했다. 사실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감방에 정말 좋은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아무 죄도 없이 들어와 있어요. 아들까지도요. 방아째로 들어왔는데 두 사람 다 죄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실은 그 할머니가 내가 공장님을 잘 안다는 말을 듣고 하고 카츄샤는 얼굴을 기울여 네훌류도프의 얼굴을 살피듯이 하면서 말했다.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을 좀 만나주시도록 그분에게 부탁 좀 해줘. 그러면 아들이 죄다 얘기할 테니까 라고요. 매니쇼프라고 하는데 만나주시겠어요? 정말 좋은 할머니예요. 만나보면 금방 죄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고 좀 해주세요. 하고 그의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눈을 내리깔고 방긋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좋아,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녀의 친근해진 태도에 차츰 더 놀라움을 느끼며 네훌류도프는 말했다. 그런데 나도 당신에게 할 말이 있는데 그때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는지 하고 그는 말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더라?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얼굴을 좌우로 갸웃거리면서 말했다. 내가 말한 것은 당신에게 용서를 빌러왔다는 것이었소. 하고 그는 말했다. 뭘 그러세요? 자꾸만 용서를 하느니 않느니 하시는데 그런 건 아무려면 어때요? 그보다도 나는 내 죄를 속죄하고 싶소. 하고 네훌류도프는 말을 이었다.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속죄하고 싶소. 나는 당신과 결혼할 생각이요. 그녀의 얼굴에 놀라는 기색이 엿보였다. 사팔론이 딱 멈추었고 그를 보고 있는지 보고 있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시선을 던졌다. 어째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그녀는 원망스러운 듯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하느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꼈소. 어떤 하느님을 발견하셨어요? 공장님은 언제나 당치도 않은 말씀만 하세요. 하느님이라고요. 어떤 하느님이죠? 공장님은 그때 하느님을 생각하셔야 했었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입을 벌린 채 다음 할 말을 잊어버렸다. 네훌류도프는 그제야 그녀 입에서 독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그녀의 마음이 흥분해 있는 까닭을 알았다. 마음을 가라앉혀요. 하고 그는 말했다.
가라앉힐래도 그럴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내 마음은 조용하니까요. 내가 취한 줄 아시나요? 네, 취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갑자기 말이 빨라지더니 얼굴이 새빨개졌다. 나는 유영수라고요, 나리. 당신은 나리고 공장님인데 나 같은 것하고 함께 더러워질 필요는 없다고요. 끼리끼리 공작 아가씨한테나 가세요. 내 몸값은요, 10루블짜리 지폐 한 장이라고요. 당신이 아무리 잔혹한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을 다 알 수 없을 거야. 네훌류도프는 온몸을 떨면서 조용히 말했다. 당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가책을 느끼고 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가책을 느끼고 있어. 그녀는 표독스레 웃었다. 그때는 가책을 느끼지 못해서 100루블짜리 한 장을 쑤셔 넣어 주셨군요. 그게 당신이 흥정한 내 몸값이라고요.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네훌류도프가 말했다. 이제 다시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결심이야. 하고 그는 거듭 말했다. 내가 한 말은 꼭 실행하겠어. 하지만 그렇게 못할 거려. 하고 그녀는 깔깔대고 웃었다. 카츄샤 하고 부르면서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만지지 말아요. 나는 유영수, 당신은 공작. 이런 곳에 찾아올 건 없잖아요. 그녀는 분노에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그의 손을 뿌리치며 외쳤다. 당신은 나를 미끼로 구원을 받겠다는 건가요? 그녀는 마음속에 솟구쳐 오른 것을 죄다 털어놓아 버리려는 듯 떠들어댔다. 이 세상에서 나를 놀이개로 만들어 놓고 저 세상에서 나를 미끼로 구원을 받고 싶다. 이 말인가요? 당신은 꼴도 보기 싫어요. 그 안경, 그 기름진 더러운 얼굴도. 돌아가라니까. 거칠게 일어서면서 그녀는 외쳐댔다. 간수가 뛰어왔다. 왜 이리 떠들어? 자기 분수를 지켜야지. 제발 가만히 두십시오. 하고 네훌류도프가 말했다. 혼 좀 나야 알겠어. 간수가 말했다.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발. 하고 네훌류도프는 말했다. 간수는 다시 창가로 갔다. 카츄샤는 다시 앉았다. 그리고 눈을 내리깐 채 팔짱을 끼고 손가락으로 팔꿈치를 움켜쥐었다. 네훌류도프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나를 믿어주지 않는군. 당신이 결혼하고 싶다는 거 거절하겠어요. 차라리 목을 매는 편이 나을 거야. 이게 내 대답이라고요. 그래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겠어. 글쎄, 그건 당신 마음대로예요. 나는 다만 당신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이것만은 똑똑히 말해두겠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때 왜 죽어버리지 않았는지 몰라. 그녀는 이렇게 덧붙이더니 원망스러운 듯이 울기 시작했다. 네훌류도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물이 그의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그녀는 얼굴을 들고 깜짝 놀란 듯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머릿수건으로 볼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기 시작했다. 간수가 다가와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렸다. 카츄샤는 일어섰다. 당신은 흥분하고 있어. 가능하면 내일 다시 올 테니 잘 생각해봐요. 하고 네훌류도프가 말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를 보지도 않고 간수를 따라 나갔다. 얘야, 넌 이제 팔자가 피었어. 그녀가 감방으로 돌아오자 콜라브료바가 말했다. 아마 너한테 홀딱 반한 모양이야. 찾아오는 동안 빈틈없이 해도 반드시 여기서 꺼내줄 거야. 부자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거든. 정말 그래. 철도지기가 노래하는 듯한 소리로 짓거렸다. 가난뱅이는 색시를 얻어도 밤이 짧아서 제대로 잠잘 틈도 없지만 부자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우리 마을에 돈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이가 말이야. 어때? 내가 부탁한 건 말해봤어. 하고 노파가 끼어들었다. 그러나 카츄샤는 동료들에게 대꾸도 하지 않고 침대에 들어누운 채 사팔 눈으로 한 구석만을 쏘아보면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괴로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네훌류도프가 한 말이 그녀를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했다.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이해도 못한 채 중호에 사로잡혀 떠나버린 그 세계로. 그녀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뚜렷한 기억을 안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술을 사서 동료들과 마셨다. 49. 그래, 이것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지. 하고 네흘류도프는 형무소 입구 쪽으로 걸어 나오면서 생각했다. 오늘 비로소 그는 자기의 모든 죄가를 깨달은 것 같았다. 만일 그가 자기의 행위에 대해 속죄하려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영원히 자기의 죄가 어느 만큼인지 알지 못하고 지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녀도 자기에게 가해졌던 악이 어느 만큼 큰 것이었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비로소 무서운 모습을 눈앞에 드러내 보인 것이다. 오늘에야 그는 자기가 그녀의 영혼에 어떤 짓을 했는지 분명히 보게 되었고 그녀도 자신에게 어떤 행위가 가해졌었는지 알게 된 것이다. 네흘류도프는 여태까지 스스로에 대한 회한에 빠져 있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공포를 느낄 뿐이었다. 이제 그녀를 버릴 수는 없었다. 그는 그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끌어지게 될는지 상상할 수 없었다. 형무소의 문을 나서려고 할 때 가슴에 훈장과 메달을 여기저기 단 간수가 네흘류도프에게로 다가와 비굴한 듯한 불쾌한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그에게 말했다. 어느 여자가 이걸 공장님께 전해달라고 하는군요. 하고 간수는 말했다. 어느 여자길래?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 수감돼 있는 정치범이지요. 저는 그 감방의 간수입니다. 그래서 부탁받았지요. 이런 일은 규칙으로는 금지돼 있습니다만 인정으로. 하고 간수는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흘류도프는 정치범 담당의 간수가 그것도 사람들의 눈길이 미치는 바로 형무소 안에서 서슴지 않고 편지를 건네주는데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때 이 남자가 간수라는 이름을 빌린 스파이라는 것을 몰랐었다. 그는 편지를 받아들고 문을 나오면서 읽었다. 편지에는 익숙한 흘림 글씨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당신이 어느 형사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곳을 종종 찾아오고 있다는 걸 알고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저를 면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면회는 아마 허락될 겁니다. 돌봐드리고 있는 분에게나 우리 그룹에게 많은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라 보고두호프스카야 올림. 베라 보고두호프스카야란 언젠가 네흘류도프가 친구들과 어울려 곰사냥을 나갔던 노브고로드 현의 한 시골에서 교사 노릇을 하고 있던 여자였다. 이 여자는 그때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며 네흘류도프에게 자기의 학비를 도와달라고 청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네흘류도프는 그녀를 도와주었으나 그 후 그녀에 대해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이곳에 정치범으로 수감되어 있는 것이다. 그녀는 이곳에 와서 네흘류도프에 관한 소문을 듣고 스스로 그를 도울 것을 자청해온 것이다. 지금은 무슨 일이고 하려면 힘들고 까다로우나 그때에는 간단하고 수월했었다. 네흘류도프는 그때에 있었던 일이며 보고두호프스카야와 처음 만나던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빠짐없이 회상해냈다. 그녀와의 첫 대면은 사육제를 앞둔 철도에서 60km가량 떨어져 있는 한적한 마을에서였다. 사냥은 매우 흡족한 성과를 거두어 곰을 2마리나 잡고 돌아갈 준비를 하며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이 묵고 있는 농가의 주인 남자가 찾아왔다. 그의 말로는 이 마을 보좌 신부의 딸이 네흘류도프 공작을 만나기 위해 와 있다는 것이었다. 미인인가? 하고 누군가가 물었다. 이봐, 무슨 말을? 네흘류도프는 정색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식탁에서 일어서며 입을 닫고 보좌 신부의 딸이 대체 무슨 일로 자기를 만나려 하는지 의아해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펠트 모자에 가죽 코트를 입은 여인 몸집에 그다지 예뻐 보이지 않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다만 눈꼬리가 위로 올라간 눈과 눈썹만은 아름답게 보였다. 자, 베라 에프레모브나 이제 얘기해요. 하고 늙은 주인집 마누라가 말했다. 이분이 공장님이에요. 내가 자리를 비켜줄 테니. 무슨 일이신지요? 하고 네흘류도프는 물었다.
당신은 부자인지라 이런 낭비일 수도 있을 사냥에 돈을 버리고 계시지만 하고 그녀는 몹시 어색해하면서 말하였다. 전 장차 사람들을 도와주는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었으나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 너무도 진지하고 선량해 보이는 눈길, 더욱이 결단력 있어 보이면서도 뭔가 두려운 듯한 표정은 네흘류도프에게 크게 공감을 주었다. 그래서 그에게 가끔 있는 일이지만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갑자기 그녀가 측은하게 여겨졌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드려야 합니까? 전 지금 요교사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돈 때문이지요. 만약 제게 돈을 꾸어주신다면 후에 꼭 갚아드리겠어요. 전 돈 많은 사람들이 곰사냥을 한다거나 농부들에게 술을 먹이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왜 그런 분들은 좋은 일을 하지 않을까요? 전 단지 80루블만을 필요로 해요. 그러나 싫으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녀는 불투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천만에요. 당신으로 해서 이런 기회를 얻게 돼 오히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곧 드리지요.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그는 현관으로 나왔다. 그곳에서 네흘류도프는 자기네의 이야기를 엿듣고 서 있는 친구 하나와 마주쳤다. 친구는 그를 놀려댔으나 그는 들은 채 않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그녀에게 갖다 주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고맙단 말씀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고맙다고 해야 할 테니까요. 네흘류도프는 지금 이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는 것이 즐거웠다. 어느 한 장교가 그 일을 트집 잡으며 짓궂은 말을 건네와 자칫 그와 싸울 뻔했던 일이며 그곳에 있던 또 한 장교가 자기 편을 들어주어 나중에는 그와 더욱 가깝게 되었던 일이며 사냥을 성공적으로 끝내 즐거워했던 일이며 어두운 밤 철도역으로 갔을 때의 유쾌했던 기분 등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것이 지금 그에게는 더욱 기분 좋았다. 썰매에 두 필씩의 말을 메고 달리는 그들의 행렬은 마치 기러기 떼인 양 높은 언덕숲 사이를 또는 눈에 뒤덮인 낮은 전나무 사이를 소리 없이 미끄러져 달려갔다. 어둠 속에서 빨간 불빛을 내면서 누군가가 질 좋은 담배를 피웠다. 몰입꾼 도시꾼은 무릎까지 눈 속에 빠지면서 이 썰매에서 저 썰매로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시중을 들고 지금쯤 깊게 쌓인 눈 속을 헤매며 떡갈나무 껍질을 먹으며 지내고 있을 사슴 얘기라든가 덤불 속에 자기 굴 속에 몸을 숨기고 그곳 숨구멍으로 따뜻한 숨기운을 뿜어내고 있을 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네흘류도프에게는 이런 모든 것이 다시 떠올랐다. 특히 건강과 정력과 편안함을 느꼈던 행복했던 때의 기분을 생각했다. 팬은 방코트를 한껏 부풀리게 하면서 한겨울의 찬 공기를 들이마시고 활처럼 흰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눈을 얼굴에 맞으며 훈훈한 몸, 차면서도 상쾌했던 얼굴, 그리고 아무 근심도 두려움도 욕망도 없었던 그때의 마음. 얼마나 즐거웠던가. 그런데 지금은 어째서 지금은 모든 게 이다지도 고통스럽기만 하고 어려울까. 분명 베라 보고두호프스카야는 혁명투사로서 지금 혁명운동 때문에 투옥돼 있는 것이리라. 그래. 그녀를 만나자. 특히 마슬로바를 위해 뭔가 도움이 되리라고 한 그녀의 암시 때문에도 더욱 그녀를 만날 필요를 느꼈다. 50. 이튿날 아침 잠이 깬 네흘류도프는 어제 일어났던 일들을 곰곰이 돌이켜보고 두려워졌다. 그러나 그 두려운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보다도 더욱 굳게 이왕 내디딘 일을 끝까지 해내리라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책임감을 의식하면서 집을 나오자 곧 부지사 마슬레니코프의 집으로 마차를 몰았다. 마슬로바뿐 아니라 그녀에게서 부탁을 받았던 매니쇼프 모자의 면회도 허가받기 위해서였다. 또 어쩌면 마슬로바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를 보고두호프스카야와의 면회도 부탁해볼 생각에서였다. 네흘류도프는 마슬레니코프와는 오래전 군대에 있을 때부터 아는 사이였다. 그때 마슬레니코프는 연대에서 격리장교로 있었다. 그는 무한히 마음 넓은 친구로서 연대의 일과 황실의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실무적인 장교였다.
그런데 지금 연대에서 현과 현총으로 옮긴 일개 행정관을 네훌류도프는 만나러 가는 것이다. 그는 부유하고 사교성 있는 여성과 결혼한 뒤 그녀의 고집센 권유로 군직에서 문관으로 옮긴 것이다. 그녀는 남편을 무시하려 들 뿐 아니라 마치 자기의 애완동물인 양 그를 귀여워했다. 지난 겨울 그의 집을 한번 방문했던 네훌류도프는 그들 부부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 뒤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았었다. 마슬렌니코프는 사뭇 기꺼이 즐겁게 네훌류도프를 맞아주었다. 기름 도는 붉은 얼굴이며 살찐 뚱뚱한 몸, 군대 시절과 조금도 다름없는 말쑥한 복장 등은 여전했다. 군대 시절에도 언제나 어깨와 가슴이 꽉 재는 최신식형의 맵시 있는 군복이나 평상복을 즐겨 입었듯이 지금도 역시 딱 벌어진 가슴과 거대한 체격에 꼭 맞게 만든 최신형의 문관복을 그는 입고 있었다. 정장은 아니었다. 네글류도프와 그와는 연령 차이가 많았으나 서로 막역한 사이였다. 마슬레니코프는 거의 40살가량이었다. 아, 정말 반갑네. 마침 잘 왔어. 회의에 나갈 때까지 10분가량 시간이 있지. 지사가 부재 중이라 현정을 내가 대신 맡고 있다네. 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그는 말했다. 실은 자네한테 부탁이 있어서 왔네. 무슨 부탁? 갑자기 그를 경계라도 하듯이 다시 놀라는 듯한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사실은 내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 감옥이라는 말은 마슬레니코프의 표정을 더욱 딱딱하게 했다. 그 사람을 일반 면회실이 아닌 사무실에서 만나고 싶다네. 그것도 정해진 면회 날짜 외에 자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네 재량에 달려있다고 하더군. 물론 자네를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마다 않겠네. 하고 마슬레니코프는 자신의 위험을 다소 덜기라도 하려는 듯 자신의 무릎 위에 두 손을 얹으면서 말했다. 물론 할 수 있지. 하지만 자네도 알고 있다시피 난 지금 임시 주인일 뿐이라네. 그럼 그 여제수와 면회할 수 있는 허가증을 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 여잔가? 무슨 죄야? 독살일세. 하지만 정당한 판결이 아니었어. 그것이 바로 공정한 재판이라 해도 그런 치들은 그따위 말밖엔 생각해내지 못하거든. 웬일인지 그는 프랑스어로 말했다. 자네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지. 하지만 할 수 없어. 이건 내 굳은 신념이야. 근래 1년 동안 보수주의의 신문에서 보고 알게 된 의견들을 늘어놓으면서 그는 짓거렸다. 자네가 자유주의자라는 것도 물론 알고 있지. 자유주의자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네. 그러나 다만 하고 네훌류도프는 입가에 웃음을 띠고 말했다. 남을 재판하기 위해선 우선 본인이 말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모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며 인간이 인간을 서로 괴롭힌다든가 때려서도 안 되지만 특히 아직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구박한다든가 해서는 더욱 안 된다는 것을 말했을 뿐인데 그 때문에 자기를 어느 당파와 관계가 있는 자유주의자라고 부르는 데는 항상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글쎄, 내가 자유주의자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네만 오늘날의 재판이 아무리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해도 옛날의 재판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네. 헌데 변호사는 누구를 택했나? 파나린이네. 뭐, 파나린이라고. 지난해 파나린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간 자기를 신문하고 근 반시간가량이나 슬슬 자기를 조롱했던 일을 생각하고 마슬레니코프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런 사내와 관계를 맺다니.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네. 파나리는 별로 좋은 사람이라곤 할 수 없으니 말일세. 또 하나 부탁이 있네. 그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네훌류도프는 말했다. 아주 오래전부터 어느 요교사를 알고 있었는데 처지가 딱한 여자야. 물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날 만나고 싶다고 하네. 그러니 그 여자에게도 면회 허가증을 내줬으면 좋겠네. 마슬레니코프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여잔 정치범이겠지. 그런 모양이야. 그런데 말이야, 정치범과의 면회는 친척 외에는 절대로 할 수 없게 돼 있다네. 하지만 자네에게 특별히 허가증을 내주겠네. 자네가 악용할 염려는 없을 테니까 말이야. 그런데 이름이 뭐지? 자네가 뒤를 돌봐준다는 여자 말일세. 보고도프스카야야. 미인인가?
아니. 마슬렌니코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고 테이블 있는 쪽으로 걸어가서는 항목만이 인쇄되어 있는 서류에 빠른 글씨로 다음과 같이 써넣었다. 본 증명서를 지참하고 있는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네흘류도프 공작에게 현재 감옥에서 수감 중인 평민 마슬로바 및 보고두오프스카야와의 면회를 허가하는 바임. 그는 이렇게 쓰고 난 뒤 멋지게 내갈기며 사인을 했다. 이곳으로 그곳 질서가 어떠한지 자네도 알게 됐겠지. 정말 그곳의 규칙을 지켜나간다는 건 어려워. 더 이상 넣을 수 없을 만큼 꽉 찬 데다가 더욱이 거의가 이송될 유형수지. 그런데도 나는 그들을 엄하게 감시하고 있고 또 이 일이 내 맘에 드네. 자네도 가보면 아마 알 걸세. 하여간 그들은 상당히 우대받고 있어서 아무 불평이 없다네. 다만 그들을 다루는 법을 완전히 알아두지 않으면 안 돼. 바로 얼마 전에도 별로 유쾌하지 않은 반항 사건이 있었네. 다른 사람이라면 이것을 폭동으로 단정하고 그로 해서 많은 희생자를 냈겠지만 우린 잘 처리했어. 한쪽으론 그들을 돌봐주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그들에게 가차없는 우리들의 힘을 보여주는 게 필요해. 금 커프스 단추가 달린 희고 풀먹인 와이셔츠 소매에서 삐죽 내민 터키 보석 반지를 낀 통통한 흰 주먹을 힘껏 쥐면서 그는 말했다. 잘 돌봐주면서 엄하게 다스리는 힘. 이걸세. 글쎄, 나야 잘 알 수 없네만 하고 네훌류도프는 말했다. 단지 그곳에 2번 가봤는데 별로 유쾌하지 못하더군. 그렇다면 말일세. 파세크 백작 부인을 만나 인사 나눌 필요가 있겠네. 마슬렌니코프는 자기 말에 도취돼 계속 짓거려댔다. 그 부인은 이 사업에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있다네. 그 여잔 좋은 일을 많이 했지. 그 부인의 덕망과 그리고 거리낌 없이 내 말 안에만 나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개혁시킬 수 있었다네. 그 결과 지금은 옛날처럼 혹독하다든가 하는 일은 전혀 없고 그들에 대한 대우도 한결 좋아지고 있다네. 가보면 자네도 다 알 것일세. 그리고 그 파나린 말일세. 난 개인적으로도 잘 모르고 또 나의 사회적 위치로 봐서도 서로 공통적인 요인을 갖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별로 탐탁지 않은 사내인 것만은 틀림없어. 게다가 법정에 서기만 하면 대먹지 않은 소리를 제멋대로 짓거리지. 그럼 여러 가지로 정말 고맙네. 네훌류도프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서 집어들며 이렇게 말하고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이 옛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아니, 안 사람은 안 보려나. 오늘은 그만 가야겠어. 시간이 없군 그래. 이건 낭패로군. 나중에 안 사람이 뭐라 하겠는걸. 마슬렌니코프는 계단 중턱까지 옛친구를 전송해주며 말했다. 아주 귀중한 손님이 아니고 다음으로 귀중하다 여기는 손님은 여기까지 전송하는 그에게 네훌류도프는 다음으로 소중한 손님으로 취급된 것이다. 자네 잠깐만이라도 들어가 보고 가지 않겠나. 그러나 네훌류도프는 싫다고 했다. 하인과 문지기가 달려나와 코트와 단장을 주고 밖에 서 있던 순경이 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목요일엔 꼭 와주게. 그날은 아내가 손님들을 맞는 날이니까. 네, 그렇게 말해두겠네. 마슬렌니코프는 계단 위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 50일. 그날 네훌류도프는 마슬렌니코프의 집에서 나오자 지체하지 않고 흉무소로 가 이제 낯익은 전옥의 관사로 갔다. 전날과 다름없는 그 제멋대로의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다만 이번엔 랩소디가 아니고 클레멘티의 에튜드였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상스러우리만큼 힘있고 또렷하고 빠르게 연주되고 있었다. 안대로 한쪽 눈을 가린 하녀가 나와 전옥님이 계시다고 하며 네훌류도프를 조그만 객실로 안내했다. 객실에는 테이블과 소파가 놓여 있고 털실로 짜 만든 테이블보 위에는 한쪽이 탄 장밋빛 종이로 갓을 씌운 커다란 램프가 놓여 있었다. 피곤한 듯한 표정을 한 전옥의 얼굴이 보였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이신지요? 그는 제복의 가운데 단추를 채우며 말했다. 오늘 부지사에게 가서 이 허가증을 받아왔습니다. 네흘류도프는 서류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마슬로바를 면회하고 싶습니다. 말을 꼽아라고요. 전옥은 피아노 소리 때문에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물었다. 마슬로바입니다. 그렇지요.
전옥은 일어서더니 클레멘티의 곡이 급템포로 들려오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마루샤, 잠시 그걸 좀 멈추려무나. 이 피아노 소리가 그의 일상생활에 피로를 가져다주는 두통거리라는 것을 역력히 엿보이게 하는 그런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아무 말도 들을 수 없구나. 피아노 소리가 딱 멈추고 불안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잠시 들리더니 누군가가 문에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전옥은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자 안심한 듯 그리 강하지 않은 굵은 담배에 불을 댕기고 네흘류도프에게도 권했다. 네흘류도프는 사양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슬로바를 면회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슬로바의 면회는 쉽지 않군요. 뭐 때문입니까? 그건 당신 때문이지요. 빙긋 웃어 보이며 전옥이 말했다. 공장님, 부디 돈을 주지 마십시오. 만일 주고 싶으시다면 제게 맡겨주십시오. 전에 고스란히 그녀 것이 되니까요. 어제도 공장님이 돈을 주신 것 같습니다만 그녀는 술을 구해가지곤 오늘 형편없이 취해 난동을 부렸답니다. 정말 이 패단은 아무리 해도 근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요, 그게. 사실이고 말고요. 다른 도리가 없어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독방으로 옮겼습니다. 평상시엔 무척 온순한 여자인데 제발 돈만은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 여자들이란 도무지. 네흘류도프는 어제의 일이 머리에 떠올라 또다시 몸을 떨었다. 그럼 정치범 보고두오프스카야는 면회할 수 있습니까? 잠시 침묵을 지킨 뒤 네흘류도프는 물었다. 네, 그건 가능합니다. 하고 전옥은 말했다. 아니, 너 왜 왔어? 이때 마침 방으로 들어온 대여섯 살 난 계집아이를 보고 그는 말했다. 이에는 네흘류도프에게로 고개를 돌려 시종 눈길을 떼지 않으며 아버지에게로 걸어갔다. 넘어질라. 전옥은 계집애가 자기 앞은 보지 않고 융단에 발이 걸려 넘어질 듯 비틀거리며 아버지 있는 쪽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웃음을 띠며 말했다. 면회할 수 있다면 가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전옥은 아직도 네흘류도프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 있는 계집애를 안아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다시 딸을 부드럽게 한쪽으로 내려놓고는 현관으로 나갔다. 전옥이 안대를 한 아까의 하녀가 내주는 코트를 받아 입고 문을 채 나서기도 전에 또다시 클레멘티의 분망한 급주곡이 울리기 시작했다. 음악학교에 다녔습니다만 교풍이 별로 엄격하지가 못하더군요. 소질은 꽤 있는 애지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전옥이 말했다. 협주에 나가고 싶어 한답니다. 전옥과 네흘류도프는 감옥 있는 데로 걸어갔다. 전옥이 그 가까이 가자 문이 얼른 열렸다. 간수들이 격려를 하고 그들의 뒷모습을 전송했다. 머리를 절반쯤 깎인 4명의 제수들이 무슨 물건이 든 통을 등에 지고 오다가 그들과 마주치자 모두 전옥을 보고 피하려 했다. 한 제수는 다른 제수들보다 더욱 몸을 굽히고 검은 눈을 빛내면서 침통한 낯빛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물론 재능은 마음껏 길러줘야지 그대로 덮어두어서는 안 됩니다만 이미 보셨듯이 집안이 좁고 또 곤란한 일들이 많아서 참. 전옥은 제수들에게 눈길도 보내지 않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필요한 듯이 걸음을 천천히 떼어놓으며 네흘류도프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갔다. 누구를 면회하시겠다고요? 전옥이 물었다. 보고두오프스카야입니다. 탑 속에 갇힌 여제수로군요. 좀 기다리십시오. 그는 네흘류도프를 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기다리는 동안 잠시 매니쇼프 모자를 만날 수 있는지요? 방화범으로 기소돼 있는. 아, 그들은 21호 감방에 수감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불러내 드리지요. 매니쇼프가 있는 감방에서 직접 면회할 수 없겠습니까? 하지만 면회실이 더 조용해서 괜찮을 텐데요. 아니, 그쪽이 더 제게 흥미가 있습니다. 아, 그거 참 재미난 흥미군요. 이때 옆문으로 깨끗한 차림의 전옥보가 모습을 보였다. 공장님을 매니쇼프 감방으로 안내해 드리게. 21호 1세. 전옥이 그에게 말했다. 나중에 사무실로 오십시오. 그동안 그녀를 데려오게 하겠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베라 보고두오프스카야.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전옥보는 염색한 윗수염에 꽃향기 풍기는 아맛빛 머리칼을 가진 젊은 장교였다. 그럼 들어가 보십시오.
그는 유쾌한 미소를 띄어 보이면서 네흘류도프에게 말했다. 이곳 시설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다고 하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전옥보는 어깨를 움츠렸다. 하기야 종종 있는 일이지요. 그는 짙은 악취가 풍기는 넓은 복도에서 점잖은 손님을 앞세우고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거짓말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자, 어서. 감방문은 열려 있었고 몇 사람의 제수가 복도에 나와 있었다. 전옥보는 간수에게 잠시 하는 듯 마는 듯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벽에 등을 거의 붙이다시피 하고 자기들의 감방으로 들어가는 제수며 두 손을 옷솔기에 착 대고 군대식으로 웃사람을 묵송하면서 문 옆에 서 있는 제수들을 힐끗 쳐다보면서 복도를 빠져나가 왼쪽으로 돌았다. 그곳은 철문으로 굳게 닫힌 복도였다. 이 복도는 방금 지나온 복도보다 더 어둡고 악취도 한결 더했다. 복도 양쪽으로 새로 잠근 문들이 쭉 잇따라 있었다. 그 문들에는 소위 눈이라고 부르는 직경 2-3cm의 문구멍이 있었다. 복도에는 주름살 투성이에 외로워 보이는 한 늙은 간수만이 있었다. 매니쇼프는 어느 방이요? 전옥보가 간수에게 물었다. 왼쪽 8째 번입니다. 52. 들여다봐도 괜찮을까요? 하고 네흘류도프가 물었다. 네, 그러십시오. 전옥보는 호감 가는 듯 미소를 띄어 보이고 나서는 간수들에게 무엇인가 묻기 시작했다. 네흘류도프는 첫 구멍으로 들여다보았다. 검고 짧은 아랫수염을 기른 키 큰 젊은 사람이 셔츠바람으로 방 안을 이리저리 빠른 걸음으로 서성거리고 있었다. 문에 무슨 기척을 느끼고 사내는 힐끗 뒤를 돌아보며 미간을 찌푸리더니 다시 방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네흘류도프는 다음 방 둘째 번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때 그의 눈은 역시 안에서도 구멍 쪽을 보고 있던 두려운 표정의 커다란 눈과 정면으로 맞부딪혀 그는 놀라 옆으로 비켜났다. 셋째 번 구멍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제수복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린 키가 아주 작은 사나이가 침상에 누워 있었다. 넷째 번 방에는 넓적한 얼굴의 사나이가 고개를 깊게 숙이고 양팔 뒤꿈치를 무릎 위에 얹어놓고 있었다. 발소리를 듣고 사나이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쳐다보았다. 얼굴 전체에 더욱이 그의 커다란 눈에 짙은 절망의 표정이 어려 있었다. 누가 자기 방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누가 들여다봐도 그게 자기에게 결코 좋은 일이 될 수 없으리라는 듯한 태도였다. 네흘류도프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엿보기를 그만두고 매니쇼프가 있는 21호 감방 쪽으로 걸어갔다. 간수는 열쇠로 문을 열었다. 약간 도단한 아랫수염에 선량해 보이는 둥그런 눈, 긴 목, 그리고 건강한 몸집의 젊은 사나이가 나무 침대 한 옆에 서 있다가 놀란 표정으로 얼른 제수복을 걸치며 들어온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의심스럽고 놀란 듯한 표정으로 네흘류도프에게서 간수에게로, 간수에게서 전옥보에게로 황망히 시선을 돌리는 그의 선량해 보이는 눈을 보고 네흘류도프는 더욱 놀랐다. 이분이 자네 사건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묻고 싶어 하신다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한테서는 당신 사건에 대한 얘기는 대충 들었지만 네흘류도프는 감방 안에 들어가서 쇠창살이 끼어있는 더러운 창문 곁에 멈춰서서 말했다. 당신에게서 직접 듣고 싶어 왔습니다. 매니쇼프는 창가로 다가와 곧 자기의 사건을 이야기했다. 처음엔 전옥보를 이따금씩 바라보면서 주저하는 듯 했으나 차츰 용기를 내기 시작했고 전옥보가 잠시 일이 있어 바깥 복도로 나가자 그는 더욱 용기를 가지고 거침없이 말했다. 그의 말하는 태도나 말투는 시골 젊은이답게 매우 소박하고 선량했으므로 이렇게 수치스러운 제수복을 입고 감방에 처박혀 있는 제수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네흘류도프에게는 이상스럽게만 여겨졌다. 네흘류도프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방 안을 돌아보았다. 집방석을 깐 얇은 나무 침대며 창문에 달린 굵은 쇠창살이며 아주 더럽고 축축하게 습기 찬 지저분한 벽이며 제수와의 제수복을 입은 이 빈약하고 불쌍한 젊은이의 애처로운 얼굴과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그의 마음은 더욱 우울해졌다.
이 선량해 보이는 젊은이가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인 것 같지가 않았다. 다만 불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죄 없는 한 인간을 체포하여 죄수복을 입히고 이런 무서운 곳에 보낼 수 있는 행위를 인간이 감히 하고 있다는 데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그를 두렵게 한 것은 이다지도 선량해 보이는 젊은이의 진실된 이야기가 거짓말일 거라는 생각이었다. 그의 사건 내용은 이러했다. 젊은이는 결혼을 했으나 곧 술집 주인에게 아내를 뺏겼다. 그래서 그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법으로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술집 주인은 관리들을 매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사나이가 이겼다. 그래 한 번은 자기 아내를 억지로 끌고 집에 데려왔으나 다음 날 보니 달아나고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러 술집으로 갔다. 들어가면서 젊은이는 언뜻 그의 아내의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술집 주인은 너의 처는 여기 없다고 하며 나가라고 소리쳤다. 그는 가지 않았다. 그러자 술집 주인은 그의 일꾼들과 함께 달려들어 피투성이가 되도록 젊은이를 때렸다. 그 이튿날 술집에 불이 났다. 젊은이와 그의 어머니가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젊은이는 방어한 사실이 없었다. 그때 그는 대부집에 가 있었던 것이다. 정말 자네가 방어하지 않았나? 하고 네훌리도프는 물었다. 방어라니요. 생각도 해보지 않았어요. 악당놈, 그 자식이 직접 불을 지른 게 틀림없어요. 소문으로는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더군요. 그런데 녀석들은 저와 어머니가 그놈에게로 가서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을 했다고 하더군요. 하기야 나도 그땐 너무나 화가 나서 욕을 마구 퍼부어 주었죠. 하지만 방어하다니 생각도 못했던 일이죠. 전 불이 났을 때 그곳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녀석들이 마치 저와 어머니가 그곳으로 갔을 때 불이 난 것처럼 꾸며놓았죠. 보험을 타먹기 위해서 자기가 불질러 놓고 어머니와 제게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지요. 사실이요.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께 맹세코 말합니다. 나으리,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젊은이가 깊숙이 고개를 숙여 머리를 마루에 대려고 하자 네훌리도프는 말렸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칫 일생을 망치게 됐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뺨을 실룩이더니 울기 시작했다. 제수복에 소매를 걷고 더러운 셔츠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았다. 끝났습니까? 전옥보가 다가와 물었다. 네, 이봐요.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되네. 내 되도록 힘써 볼 테니. 네훌리도프는 이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왔다. 간수가 문을 닫을 때 문 옆에 서 있던 매니쇼프는 문에 부딪혔다. 간수가 다시 문에 자물쇠를 잠그는 동안 매니쇼프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53. 넓은 복도로 다시 돌아와서 연노랑빛의 제수복에 폭넓은 짧은 바지, 죄수화를 신고 자기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제수들 사이를 지나가며 네훌리도프는 야릇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여기 갇혀있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 그들을 이러한 곳에 감금시킨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 그리고 이 같은 것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보고 다니는 스스로에 대해서 갑자기 알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다. 한 복도에서 어느 제수가 제수화 소리를 내면서 감방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그곳에서 한꺼번에 제수들이 몰려나와 저마다 네훌리도프의 앞을 막아서며 절을 했다. 나리, 어느 분이신지는 잘 모르지만 제발 저희들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난 관리가 아니라서 아무것도 모르겠소. 아무라도 좋으니 높은 사람에게 말씀드려 주십시오. 하고 한 목소리가 성난 듯이 말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고생한 지 벌써 2달째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어째서? 그저 이렇게 감옥에 처박혀진 겁니다. 벌써 갇힌 지 2달째나 되지만 제목이 무엇인지 저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아주 우연한 일로 이들은 여기 와 있게 된 거죠. 하고 전옥보가 설명했다. 이들은 여행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구류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만 사실은 이들이 자기네 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현에 있는 형무소가 불이 타버려 이자들을 송환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현 사람들은 모두 돌려보냈습니다만 이들은 아직도 여기 유치되어 있는 실정이지요. 이유란 단지 그것뿐입니까? 네흘류도프는 문 옆에서 걸음을 멈추며 물었다. 제수복을 입은 거의 40명가량의 제수들이 네훌류도프와 전옥보에게로 몰려들었다. 한꺼번에 그들은 떠들어댔다. 전옥보가 그들을 제지시켰다. 누구 한 사람이 대표로 말하도록 해요. 그들 중에서 50세가량 되는 점잖아 보이고 키가 큰 농부가 앞으로 나왔다. 그는 네흘류도프에게 그들이 단지 여행 패스포트를 가지지 않은 이유만으로 체포되어 이곳에 구류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것도 패스포트가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2주일가량 기한이 지난 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패스포트의 기한이 경과하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있는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그 때문에 문책받았던 일은 없었는데 올해 처음 이렇게 이곳에 붙잡혀 벌써 2달째 죄인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한 조합에 있는 석공들입니다. 현에 있는 형무소가 불에 탔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들 탓이 아닙니다. 제발 저희들을 어떻게든 도와주십시오. 네훌류도프는 이 품이 있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으나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다. 왜냐하면 품이 있는 석공에 볼수염 속으로 발이 많이 달린 크고 고무스름하고 허연 이가 스멀스멀 기어다니고 있는데 온통 주위가 쏠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정말 그 이유 때문입니까? 네훌류도프는 전옥보에게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네, 당국의 잘못이기도 하지요. 이들은 모두 자기네 고장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하고 전옥보는 네훌류도프에게 말했다. 전옥보가 미처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제수들 틈에서 역시 제수복 차림의 키가 작은 한 사나이가 튀어나오더니 입을 실룩이며 자기네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순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정말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그는 말했다. 이봐, 쓸데없는 소린 집어치워. 그렇지 않으면 맛을 보여주겠어. 무슨 맛을 보여주겠다는 거지? 하고 조그마한 사나이도 지지 않고 맞섰다. 대체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거야? 닥쳐! 전옥보가 외쳤다. 그 사나이는 입을 다물었다. 대체 이 무슨 일이람? 네훌류도프는 문에서 내다보기도 하고 복도에서 마주치기도 하는 제수들의 수백 개의 눈총에 쫓기는 듯한 기분으로 감방에서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저렇게 가둬두어도 괜찮은가요? 복도를 걸어 나왔을 때 네훌류도프는 전옥보에게 물었다. 그렇다고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잘하지요. 저자들의 말을 들으면 모두가 무죄지요. 하고 전옥보는 말했다. 또 실제로 저들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도 저들은 모두 제멋대로의 망나니 녀석들 뿐이죠. 엄격하게 다루지 않으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중에는 정말 엉뚱한 녀석들도 있어서 내버려 둘 수 없지요. 어제만 해도 어쩔 수 없이 2 녀석을 처벌했지요. 어떤 처벌? 네훌류도프는 물었다. 명령을 받고 몽둥이로 두들겨 팼지요. 그러나 태용은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죠. 저 녀석들에겐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네훌류도프는 어제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보고 느끼던 일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어제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그때 형벌이 가해지고 있었음을 알았다. 그러자 호기심과 우울과 의혹이 정신적인 구토감까지 뒤섞인 듯한 야릇하게 억센 힘으로 그의 마음속에 끌어올랐다. 이러한 감정은 전에도 종종 느껴보긴 했으나 지금처럼 강하게 휩쓸리긴 처음이었다. 네훌류도프는 전옥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똑바로 복도를 빠져나와 급히 사무실로 향했다. 전옥은 복도에 서 있었으나 다른 일로 바빠서 보고두호프스카야를 부르는 것을 잊고 있었다. 전옥은 네훌류도프가 사무실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서야 자기가 그녀를 불러주기로 한 약속을 생각해냈다. 곧 데려오게 하겠습니다. 잠시 앉아 기다리십시오. 전옥은 그에게 말했다. 54. 사무실은 방이 2이었다.
첫 번째 방에는 벽에서 붉어져 나온 칠이 벗겨진 커다란 난로와 지저분한 창문이 둘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쪽 구석엔 키를 재는 도구가 있고 다른 한 구석에는 인간을 속박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눈에 띄는 커다란 그리스도상이 마치 그의 가르침을 조롱이라도 하듯 걸려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 방에는 20명가량의 남녀들이 벽 쪽으로 몇 개의 무리로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 두 사람씩 마주 앉기도 하여 서로 소곤거리고 있었다. 창가에는 사무용 탁자가 하나 있었다. 탁자 앞에 앉아있던 전옥은 네훌류도프에게도 거기에 있는 걸상에 앉도록 했다. 네훌류도프는 걸상에 앉아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가장 그의 눈길을 끈 것은 짧은 재킷을 걸친 호감 가는 얼굴을 가진 청년이었다. 그 청년은 검은 눈썹에 어느 중년 부인과 마주서서 뭔가 열심히 손짓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푸른빛에 안경을 낀 노인이 제수복을 입은 젊은 여자의 손을 잡고 꼼짝도 않고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실업학교에 다니는 소녀는 놀란 듯한 굳은 표정으로 노인에게서 시종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었다. 이들과 떨어진 한 구석에는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앉아 있었다. 여자는 아맛빛의 짧은 머리에 생기 있고 귀염성 있는 표정의 젊은 처녀로 요즘 유행하는 옷을 입고 있었고 남자는 품이 있고 윤곽 있는 얼굴에 머리칼이 길고 고무 점퍼를 걸친 잘생긴 청년이었다. 그네들은 한쪽 구석 걸상에 걸터 앉아서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 테이블 쪽으로 가장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은 어머니인 듯한 검은 옷을 입은 백발의 부인이었다. 그 부인은 자기와 같은 재킷을 입고 있는 해슥하고 창백한 청년을 커다란 눈으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무엇라 말을 하고 싶어 했으나 눈물이 그 부인의 말을 가로막아 시작하려다간 그만 막혀버리곤 하는 것이다. 한 손에 종이 조각을 들고 화난 표정으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 청년은 그 쪽지를 펼쳤다 다시 뭉쳤다 하고 있었다. 그 청년 옆에는 회색 옷에 쇼를 두른 혈색이 좋아 보이는 얼굴에 몸집이 통통하고 눈이 약간 붉어져 나온 아름다운 처녀가 앉아 있었다. 처녀는 울고 있는 어머니 곁에 앉아서 부드럽게 그녀의 등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이 처녀는 하나 나무랄 데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하얀 피부에 흰 손, 그다지 길지 않으나 탐스러운 고수머리, 오똑한 코, 입술 모두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녀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은 어린 양의 눈처럼 착하고 솔직한 갈색의 눈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은 네훌류도프가 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서 그의 얼굴로 돌려져 시선이 마주쳤다. 그러나 그녀는 곧 눈길을 거두고 어머니와 무엇인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까의 연인에게서 그다지 떨어지지 않은 자리에는 검은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린 사나이가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서 스코페츠 교도 같아 보이는 수염을 기르지 않은 연예인에게 화난 목소리로 무엇인가 얘기하고 있었다. 네훌류도프는 전옥과 나란히 앉아서 부푼 호기심의 눈길로 주위를 돌아보았다. 짧은 머리의 사나이가 네훌류도프에게로 다가와 그의 호기심을 깨뜨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아저씨는 누굴 기다리세요? 이 질문에 네훌류도프는 깜짝 놀랐으나 사내 아이의 반짝이는 또렷한 눈동자를 바라보고 진실하고 영리해 보이는 얼굴을 대하자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느 부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럼 아저씨의 누이? 아니, 내 누이가 아니란다. 네훌류도프는 내심 놀라면서 대답했다. 그런데 넌 누구하고 여기에 왔니? 하고 사내 아이에게 물었다. 엄마하고 왔어요. 엄마는 정치범이거든요. 하고 사내 아이는 뽐내듯이 말했다. 마리아 파블로브나 꼴야를 저리로 데리고 가시오. 네훌류도프와 사내 아이와의 대화를 위법으로 여겼는지 전옥은 이렇게 말했다. 마리아 파블로브나란 바로 아까 네훌류도프의 눈길을 끈 그 어린 양과 같은 선한 눈을 가진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녀는 늘씬한 몸을 벌떡 일으켜 세우고는 힘있는 걸음걸이로 네훌류도프와 사내 아이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이 애가 무엇을 묻던가요? 당신이 누구냐고 묻던가요?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상대를 믿는 듯한 선량한 눈길을 그에게 보내면서 물었다. 마치 그녀는 지금까지 대해온 어떠한 사람과도 부드럽고 다정하고 형제같이 지내고 있으며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듯한 그런 태도였다. 이 아이는 궁금한 건 무엇이든지 알려고 하지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사내아이를 향해 너무도 순진한 미소를 지어 보였으므로 그 소년과 네흘류도프는 저도 모르게 따라 웃었다. 누굴 만나러 왔느냐고 제게 묻더군요. 마리아 파블로브나, 모르는 분과 얘기해선 안 돼요. 잘 알 텐데 하고 전옥이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고 크고 하얀 손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꼴야의 조그만 손을 잡고 해스칸 폐병을 앓는 청년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갔다. 저 애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하고 네흘류도프는 전옥에게 물었다. 어느 여자 정치범이 이곳 감옥소에서 낳은 아이죠. 전옥은 자기네 감옥의 이런 특이한 사실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만족한 빛으로 말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자기 어머니와 함께 시베리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럼 저 여자는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깨를 움츠리며 전옥은 말했다. 아, 보고도오프스카야가 왔군요. 55. 짧은 머리에 얼굴빛이 노랗고 마른 조그만 몸집의 베라 에프레모브나가 부드럽게 커다란 눈을 빛내면서 빠른 걸음으로 뒷문으로 들어왔다. 고맙군요. 이렇게 와주셔서. 그녀는 네흘류도프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자, 앉아요.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날이라곤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서 이 이상 더 큰 즐거움은 없을 것 같아요. 하고 베라 에프레모브나는 여전히 그 부드럽고 커다란 눈으로 놀란 듯이 네흘류도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때묻고 낡은 우도키 속에서 누렇고 가늘하게 여인목을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네흘류도프는 그녀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매우 힘차게 자기가 소속돼 있는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선전이라든가 계급 타파, 단체, 본부, 지부 등의 생소한 외국어를 자주 사용해가며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러한 말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는 듯 했으나 네흘류도프로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들이었다. 그녀는 자기가 국민 지지파에 대해서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네흘류도프에게 큰 흥미와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이 이야기했다. 그러나 네흘류도프는 그녀의 여인목이며 제대로 빗지 못한 헝클어진 엷은 빛의 머리칼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녀가 왜 그런 일을 했으며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자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내심 의아해졌다. 그는 이 여자가 불쌍하게 생각됐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잘못도 없이 악취가 풍기는 감옥에 갇혀있는 저 농부 매니쇼프에 대해 느끼는 측은함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었다. 그녀를 가장 측은하게 여기게 한 것은 그녀의 머릿속에 차있는 사상에 대한 불투명한 혼란이었다. 그녀는 지금 확실히 그들의 운동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영웅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운동이 어떠한 성질을 띠고 있고 또 그 성공은 결국 무엇을 초래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명백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베라 에프레모브나가 네흘류도프를 면회하고 싶었던 첫째 이유는 슈스토바라고 하는 그녀의 친구가 지부에 가입돼 있지도 않았는데 다만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적과 서류를 집에 두었다가 수색결과 그것이 발견돼 그 이후로 그녀와 함께 체포되어 현재 페트로 파블로브스크의 요새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는 내용의 용건 때문이었다. 그녀는 친구 슈스토바가 수감된 데 책임을 느끼고 그녀를 석방시켜주기 위해 아는 사람이 많은 네흘류도프가 되도록 힘을 써줬으면 하는 부탁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또 하나의 용건은 이러한 것이었다. 페트로 파블로브스크 요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구루케비치라는 사나이가 그의 양친과 면회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과 또 그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서적들을 그 안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수고해달라는 부탁이었다.
네글류도프는 자기가 빼츠르부르크로 가게 되면 힘껏 애써 보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이 얘기한 베라 에프레모브나의 경력은 다음과 같았다. 그녀는 산파 학교를 졸업하고 나자 곧 국민지지파라는 단체와 가까이 지내게 되어 그들과 함께 같이 일해왔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들이 뜻했던 대로 진행되어 선언서도 쓰고 공장에서 선전도 하고 했으나 그 사이 간부 한 사람이 검거됨으로써 모든 비밀 서류가 압수되어 너나 할 것 없이 체포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저도 그렇게 해서 체포됐지만 아마 유형 판결을 받을 거예요. 하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말했다. 그런데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생기가 나요. 올림피아의 신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얼굴엔 쓸쓸한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네흘류도프는 양같은 눈을 가진 처녀에 대해서 물었다. 베라 에프레모브나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그녀는 어느 장군의 딸이며 벌써 오래전에 혁명당에 가입해 활동해 왔을 뿐만 아니라 경찰을 저격했다는 죄를 스스로 대신 뒤집어서 체포된 것이었다. 그녀는 인쇄시설을 갖춘 아지트에서 살고 있었다. 한밤중에 경찰들이 가태수색을 나왔을 때 아지트에 있던 동지들은 방어수단으로 불을 끄고 증거물을 인멸하려고 했다. 그때 경찰들이 몰려들어와 동지 중에 하나가 경찰을 향해 총을 쏴 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누가 저격했는가에 대한 신문에서 그녀는 한 번도 곤총을 손에 쥐어본 일도 없었을 뿐 아니라 감히 개미 새끼 한 마리 죽일 엄두도 못 내는데 자기가 쏘았다고 말했다. 결국 그녀가 쏜 걸로 인정되어 그녀는 유형을 받게 된 것이었다. 남을 사랑할 줄 아는 훌륭한 분이에요. 하고 감동한 듯이 베라 에프레모브나는 말했다. 그리고 베라 에프레모브나의 세 번째 용건은 마슬로바에 관한 것이었다. 감옥 안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 이 역시 마슬로바에 대한 사건 내용과 그녀에 대한 네흘류도프의 태도를 알고 있는 베라 에프레모브나는 그녀를 정치범 감방소로 옮기든가 아니면 지금 병원에는 환자가 꽉 들어차 간호원이 필요하니 그쪽으로 돌려보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권했다. 네흘류도프는 그녀의 조언에 대해 감사하다고 하고 그렇게 힘써 봐야겠다고 대답했다. 56. 전옥이 일어서서 면회 시간이 끝났으니 헤어져 달라고 하여 그들의 이야기는 중간에서 끊겼다. 네흘류도프는 몸을 일으켜 베라 에프레모브나와 작별 인사를 하고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다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고 멈추어 섰다. 여러분,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하며 전옥은 일어섰다 앉았다 했다. 그러나 전옥의 이 요구에 방 안에 있던 제수들이나 면회인들이 잠시 동요를 일으켰을 뿐 누구 하나 헤어지려 하지 않았다. 어느 사람은 선체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또 어느 사람은 여전히 앉은 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또 서로 헤어짐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중 특히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폐병쟁이 아들과 그 어머니였다. 청년은 종이 조각을 움켜쥐고 손 안에서 쉬지 않고 주물럭거리고 있었으나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어머니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견디기 어려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이제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될 시간이라는 것을 알자 아들의 어깨에 얼굴을 갖다 대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양과 같은 눈의 처녀는 네흘류도프는 어느 틈엔가 그녀의 모습을 뒤쫓고 있었다. 흐느끼고 있는 어머니 앞에 서서 뭐라 말하며 달래고 있었다. 푸른빛 안경을 쓴 노인은 딸의 손을 잡고 선 채 그녀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젊은 한 쌍의 연인은 일어서서 손을 마주잡고 서로 말없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저 사람들만이 흐뭇해 보이는군요. 하고 네흘류도프는 옆에 서 있던 그와 함께 사람들의 이별하는 광경을 보고 있던 짧은 재킷의 사나이에게 한 쌍의 연인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네흘류도프와 그 사나이가 보고 있음을 알아챈 연인은 붙잡은 손을 뻗기도 하고 몸을 뒤로 젖히기도 하면서 웃으며 빙글빙글 돌았다. 저 두 사람은 오늘 밤 이 감옥에서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처녀가 저 사내를 따라 시베리아로 간다는군요. 하고 청년이 들려주었다. 저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영수지요. 저 두 사람만이라도 즐겁게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저 소리를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폐병쟁이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재킷 입은 청년은 말했다. 자, 여러분, 제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수단을 강구하지 않도록 끝내주십시오. 하고 전옥은 몇 번이나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자, 제발, 제발. 그는 주저하는 듯 힘있는 어조로 말했다. 정말 왜들 그러십니까? 벌써 오래전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이상은 곤란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주의입니다. 하고 전옥은 메릴랜드제 담배에 불을 붙였다간 다시 껐다 하면서 힘없는 어조로 말하였다. 인간으로 하여금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고 남에게 악을 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교묘한 이치가 아무리 옛날부터 존재해오고 또 당연한 습관으로 익숙해져 있다 할지라도 전옥은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슬픔을 빚어낸 책임자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마음이 몹시 괴로운 듯했다. 마침내 제수들과 면회인들이 서로 헤어지기 시작했다. 한쪽은 감방으로, 한쪽은 출입구로. 고무점퍼도, 결핵을 앓는 청년도, 헝클어진 검은 머리칼의 사나이도, 사내이를 감옥에서 나왔다는 마리아 파블로브나도 아들과 함께 방을 나갔다. 면회인들도 하나둘 방을 나가기 시작했다. 푸른빛 안경을 낀 노인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가고 뒤이어 네흘류도프가 따라 나갔다. 정말 기막힌 제도입니다. 말 많은 청년은 네흘류도프와 함께 층계를 내려오면서 중단되었던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다. 그래도 이곳 전옥은 사람이 선량해서 엄격하게 규칙대로 하지 않아 무엇보다도 다행입니다. 마음 놓고 무엇이건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아요. 그럼 다른 형무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 절대로 안 되지요. 한 사람씩 따로따로, 그것도 철망을 사이에 두고 하는 게 고작일 정도입니다. 네흘류도프가 말 많은 청년인 메드인체프와 얘기를 나누면서 현관으로 내려오자 전옥이 피로한 듯한 얼굴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마슬로바를 면회하시려면 내일 다시 와주십시오. 하고 전옥은 네흘류도프에게 친절한 듯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네흘류도프는 이에 답하고 밖으로 나왔다. 매니쇼프의 이유 없이 받는 고생은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그가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아무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자기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는 잔악한 사람들에 대해 그가 품게 될 성가악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었다. 그리고 서류에 기재된 날짜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처박아 놓고 굴욕과 고통을 준다는 건 역시 무서운 일이었다. 자기와 같은 인간, 동포를 괴롭히면서도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좋은 직업이라고 믿고 있는 도무지 느낄 줄 모르는 간수들의 꼬락서니도 기실 무서운 것이었다. 그러나 네흘류도프를 더욱 무섭게 한 것은 이미 인생의 막바지에 접어든 건강치 못한 몸으로 자기 자신과 같은 아니면 자기의 아이들이나 같은 사람들인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을 서로 헤어지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 선량한 전옥의 존재에 대해서였다.